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14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배당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전에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배당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익입니다. 그럼 배당표가 무엇인지 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할 날 채권자에게 배당할 내용을 미리 배당표라고 하여서 작성을 합니다. 이 배당표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앞에서 8시간 동안 배당 연습을 공부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배당 절차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 중에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보죠. 낙찰이 되고 낙찰 허가를 받고 항고 기간이 끝나면 보통 배당을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대금 납부일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대금 납부일까지 낙찰자인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보통은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대략 한 달, 책에는 4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배당을 하는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배당에 대해서 잔금 넣고 난 이후에 배당까지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배당이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느냐는 문제, 그래서 인수가 있느냐는 문제와 배당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명도가 과연 쉬운가 어려운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배당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배당은 사실 이때 하지만 우리가 배당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훨씬 이전에 입찰하기 전에 배당을 이미 계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수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때 결론이 나지만 인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어야 인수를 고려해서 얼마에 입찰할 건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도하는 것도 임차인이 배당이 없다면 명도가 힘들 테니까 이사비를 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역시 입찰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은 이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입찰자 입장에서 배당은 이미 훨씬 이전에 계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해야 되겠죠. 인수가 없다라고 보고 입찰을 하고 정상적인 금액에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인수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매우 중요한 거죠. 최종적으로 배당길이 정해져서 모든 채권자에게 법원에서는 배당일에 와서 배당을 받으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하기 이전에 배당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배당표이고 확정되기 전에 만드니까 그것을 배당표 원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당표 원안은 배당하기 3일 전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 계장님들은 그렇게 빨리 만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리 3일 전에 가서 보여달라 그러면 작성 안 됐다, 당일날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어쨌든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당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굳이 안 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낙찰받은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여러분이 미리 계산해서 전액 배당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표에서 전액 배당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배당표 원안을 보시고 이것이 내 계산과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은 배당 이해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경매계장에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곤치해달라,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배당표 원안은 3일 전에 만들고 모든 채권자, 임차인들이 미리 보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배당일에 참석해서 구두로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배당 이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할 금액을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배당할 금액은 당연히 낙찰 대금이죠.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 포기한 입찰 보증금도 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돈에서 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서여진 집행비용을 가장 먼저 공제를 하죠. 그런데 이 집행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예납을 했으니까 이 집행비용이 여태까지 서여진 것을 계산해서 공제한 다음에 채권자에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자, 이 이후에 배당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소액 임차인, 임금채권, 또 당해세, 그 아래쪽으로 또 많은 권리자들, 압류채권, 근저당,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그리고 또 가압류와 같은 일반 채권,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배당표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당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배당길이 지정되고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으러 갈 텐데 실제 배당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배당받기 전에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라는 것이 이미 법원에 권리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에 권리신고할 때는 사본이 들어가 있었고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당일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비해야 될 서류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민등본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그 집을 비워줘야 명도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자, 이제는 소유자가 됐죠.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받아서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배당 시간이 끝나고 명도 시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명도 확인서를 함부로 주면 안 되겠죠. 물론 이사 갔거나 이사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해도 되겠지만 약속만 믿고 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배당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낙찰자가 아주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쉽게 명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칼자루인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명도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특히
배당표, 실제 배당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죠. 저와 함께 배당과 관계되는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번호에서 보시다시피 물건 번호가 74번입니다. 아주 많은 물건이 있죠. 총 82개의 사건, 아파트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일단 82개가 경매 나왔다라는 것은 접어두고 요 하나의 74번 물건에 대한 요 내용만 같이 검토를 해볼까요? 이것이 1억 3천에 감정이 되고 80%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제때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경매를 진행하죠. 그런데 재경매를 진행하다가 잔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아래쪽에 잔금 납부와 관련한 법원의 기록을 좀 볼까요? 물건이 워낙 많아서 많은 사건 번호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74번이었는데 10번을 보시면 역시 같은 금액 1억 3천에 감정되고 80%대 낙찰이 되어서 대금을 매각 결정되고 대금을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의 사건은 낙찰되고 제때 대금 납부를 못해서 재경매를 진행하다가 결국 낙찰자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대금 납부하니까 경매가 끝난 거죠.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매각기 내역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사건을 보죠. 이 사건의 임차인은 편씨고 이 80여 개 경매 나온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요즘은 임대 아파트가 경매를 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선 매수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 초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없는 임차인이 어쨌든 낙찰을 받았는 내용이죠. 여기에 기한 후에 납부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82개의 사건이 되다 보니까 등기부의 기록이 아주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권리자가 사실 있었는데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한 국민은행의 청구액만 나오네요. 46억을 청구했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아래쪽에 많은 건저당 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죠. 이 사건에 있어서 국민은행이 1순위고 임차인은 2순위입니다. 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1순위가 되지 않느냐? 여기는 화성시라고 말씀드렸죠. 화성시는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에 해당합니다. 3천을 넘었기 때문에 소액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차례대로 배당을 받아가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74번 하나의 물건과 관계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순수에 따라서 채권자가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이 아니죠. 이 사건에 있어서는 82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총 46억이라는 청구액을 국민은행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46억이라는 돈을
82개의 아파트에 어떻게 배분할 건가? 아주 복잡한 문제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이 조금 받아가면 바로 자기가 받아갈 텐데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에서 국민은행이 1억을 받아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받아갈 돈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46억이라는 돈을 82개의 물건에 평등하게 배분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만 경매 나왔을 때는 아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 개의 오피스텔이 공동담보로 한참의 경매가 나왔다거나 지금 이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수십 개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82개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경매 진행 비용이 과연 이 각 물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일단 이 지금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때는 배당을 어떻게 나눌 건가, 경매 비용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 개의 물건이 나오면 어떤 물건은 빨리 낙찰되고 어떤 물건들은 2번, 3번, 4번 유찰된 다음에 낙찰될 겁니다. 특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을 제때 못 받아서 그것이 낙찰자 인수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낙찰되겠죠. 그러면 먼저 낙찰된 것은 먼저 배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낙찰자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 물건처럼 80%에 낙찰되고 바로 잔금을 넣고 그것을 바로 임차인에게 배당한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받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한 개가 아주 오랫동안 경매를 진행한다면 그러면 먼저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모두가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46억이라는 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낙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낙찰된 다음에 그 돈을 계산해서 다시 채권자, 임차인도 채권자죠. 임차인을 포함한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야만 낙찰자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을 경매를 진행할 때는 빨리 낙찰받아도 다른 것이 낙찰돼서 배당될 때까지 2달, 석 달,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특정 물건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 다른 물건이 모두 빨리 낙찰될 건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하다가 잊고 계시다가 평소에 하나만 경매 나온 거 낙찰받고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낙찰받은 다음에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죠. 자, 지금 이 사건이 과연 82개가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배당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활자가 좀 작습니다만 하나의 사건 번호고 이 82개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무척 크죠. 금액이 크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금액 큰 거는 개의치 마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배당표를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것인데요. 아까 그 사건의 실제 배당표입니다. 배당할 금액은 이 명세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명세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자, 명세는 84억 8,200. 이 내용은 82개의 아파트를 각자 얼마에 사겠다라고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낙찰 대금이죠. 순수한 낙찰 대금입니다. 내가 1억 1,000에 사겠다, 1억 500에 사겠다, 1억 400에 사겠다, 그것을 82개를 모은 겁니다. 지연이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보셨던 그 사건이 낙찰 대금을 제때 안 내서 재경매를 했다가 결국 대금을 납부했죠. 납부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내게 되죠. 82개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중 몇몇 개는 제때 대금을 못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대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 이자가 여기에 들어가죠. 대금은 이 첫 번째고요. 이 이자는 연 20%죠. 20%인데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내야 될 돈이 9천만 원인데 20%. 그런데 열을 넣어줬다. 그러면 365일 동안 20%니까 열을 넣어주면 9천만 원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원래 9천만 원과 합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금액이 여러 사람이 이자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86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전경매 보증금. 배당 연습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했을 때, 그럼 앞에 냈던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죠. 그 포기한 보증금을 여기 낙찰 대금과 합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로입니다. 낙찰받고 늦게 내기는 했지만 포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 되죠. 만약에 10%를 포기하게 되면 여기에 그 금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매각대금 이자는 누군가는 80%의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를 할 테고 또 어떤 사람은 64%대 낙찰을 받고 또 대금을 납부하고 그래서 모두가 낙찰된 다음에 이 돈을 모아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 들어갔던 돈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갔던 돈 이것이 모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최종적으로 배당될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의 이자죠.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자입니다. 그것이 500여만 원이라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항고보증금은 경매가 낙찰되면 항고제도가 있죠. 낙찰허가 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하는 사람은 그 보증금을 법원에 넣고 항고를 하게 되고 항고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항고보증금이 제로라는 얘기는 항고한 사람이 없었다. 요즘은 거의 잘 항고를 하지 않죠. 또는 항고를 했는데 항고한 사람이 이겼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 이 사건은 항고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이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합한 금액이 84억 9,600인데 이제 배분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배분은 집행비용이죠. 이 84억 9천이 들어올 때까지 들어간 여러 비용을 먼저 공제를 하고 그것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죠. 1억 4,200입니다. 많은 비용이죠. 공고를 내고 우편물 발송하고 감정하고 출장 가고 경매를 진행하고 이러한 비용인데 이 금액은 결국 82개의 아파트에 일정 비율로 나중에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 비용을 뺀 금액 83억 5,300을 이제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첫 번째 배당하는 것이 소액과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당해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우선변제권, 압류세금이나 건저당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액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인데 3,920에 보증금으로 들어왔고 화승은 3천만 원까지가 소액이니까 소액은 없었습니다. 임금 채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화승시장의 당해세죠. 이 당해세는 82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제일 먼저 공제를 해서 화성시에 배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우선변제에 의한 일반 채권이 되겠죠.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48억이라는 배당이 나갔습니다. 아까 거기 자료에 보셨을 때는 46억을 청구했습니다. 46억을 청구했는데 왜 48억을 받아가느냐? 46억을 청구할 때는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원금과 이자고 이것이 경매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48억을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82명의 임차인에게 3,920씩 모두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 뒤쪽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82명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러고도 배당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건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많은 채권자가 있겠죠. 그 채권자에게 역시 순서대로 나머지를 배당하는 거죠. 자, 금액이 커지만 여기는 소액도 없고 안분 배당도 없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역시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도 중요하지만 이 위쪽에 매각대금 지연이자 전경매보증금, 항고보증금 이런 것이 어떤 건지를 이 사건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보죠. 강원도 바닷가에 걸린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2007년 12월에 2억 9,800에 감정되고 2008년 3월에 2억 1,2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펜션이라는 내용, 그리고 주변에 바닷가와 많은 그 관광지가 있다는 정도의 내용, 그리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건저당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모두 깨끗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역시 배당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기록을 보기 위해서 선택한 사건입니다. 보시죠. 보시면 경매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부터 많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라는 기록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주원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받을 금액이 없다, 채무 부존재한다라는 신고도 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리자들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내야만 법원은 정확한 채권을 판단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기일 내역도 보실까요? 자, 이것이 경매를 시작한 때로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2008년 3월 30일 날 낙찰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 허가가 난 거죠. 24일 날 낙찰되고 30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매각 결정이죠. 그리고 대략 한 달 후에 기간을 잡아서 대금을 납부하라고 했고 실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금 납부일로부터 대략 한 달 후에 모든 채권자를 불러서 배당한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건의 낙찰자라면 여러분은 배당 받으러 갈 일이 없겠지만 이러한 낙찰 이후의 절차도 모두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꼭 배당일 날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배당일 이후에 아무 때나 법원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받는지 안 받는지를 실제 배당일 이전에 미리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